오늘은 말입니다. 중력과 역학 시스템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부분 학교는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고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난 시간에 운동의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속력이 뭐예요? 거리가 뭐예요?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거야. 자, 그럼 우선 선생님 궁금한 거 하나. 자, 지난 시간에 한 거 잠시. 자, 물체가 힘을 받지 않았어요. 아무런 힘도 안 받으면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대요. 우린 그걸 뭐라고 했냐면 저기 뉴턴이라는 아저씨가 찾아냈다던 관성의 법칙이었어요. 관성의 법칙. 그래서 힘을 받지 않은 물체는 자신이 가진 관성 때문에 만약에 정지에 있었다면 정지 상태를 유지하시면 되고요. 움직이고 있었다면 방향도 바꾸지 말고 빠르기도 바꾸지 말고 그냥 그대로 운동하면 돼. 우린 이런 걸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물체가 받은 힘이 없으면 물체는 다음과 같은 운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아니에요. 물체가 받은 힘이 0이 아니에요. 물체가 힘을 받았어요. 그러면 빠르기가 변해도 좋고요. 뭐 아니면 운동 방향이 변해도 좋고 뭐라도 변할 거란 말이야. 그 변화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가속도라고 했었고, 그렇다면 가속도가 생기겠구나. 힘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가속도와 힘과의 관계를 우리는 F는 ma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가속도, 힘이 생기면 가속도도 생기는 거야. 그래서 물체는 자신의 상태를 유지를 못해. 빨라지든가 느려지든가 방향을 바꾸든가 무슨 일이든 벌어져야지. 이걸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했고요. 대표적으로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힘을 받아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여기는 주로 누가 나오냐? 등 가속도 운동이 나올 거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등 가속도 운동의 예시로 누가 나올 거다? 자유 낙하 운동이 나올 거야. 가 지난 시간에 중점적으로 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오늘은 진짜로 중력과 역학 시스템을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단원에 들어설 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역학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 힘을 받는 모든 존재가 그 힘에 의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는가, 또는 그 힘 때문에 또 나는 어떠한 운동 상태가 만들어지는가. 이게 힘과 대상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는 걸 역학 시스템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라는 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힘들이 이 역학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느냐. 대표적으로 중력이 있고요. 그것 말고도 전기력도 있고 자기력도 있고 탄성력도 있고 마찰력도 있고 뭐 더럽게 많대. 그치? 그 중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이 되는 거다. 우리는 중력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역학 시스템에 중력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른 힘도 많이 있는데 다른 힘도 많이 있고요. 우리 교과서 같은 데는요. 뭐 전기력의 예, 탄성력의 예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런 예들이 많은데 그 중에 중력이라고 하는 아이한테 좀 더 집중을 해보자. 자, 그럼 도대체 중력이 뭐냐? 중력을 얘기를 하려면요.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만류인력이라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자, 만류인력이라는 힘은 말 그대로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긴다. 이런 얘기거든요. 질량을 가진 물체가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이제 둘 사이의 거리가 이제 R이래요. R.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1번이 2번을 당기고 2번이 1번을 당겨요.
이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랍니다. 이건 작용-반작용의 법칙이었죠. 뭐가 됐든 이 힘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 만류인력이라고 불러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만류인력이라고 부르고, 이걸 수식으로 정리해보면 이 만류인력은 만류인력 상수에다가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 하고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만류인력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도 존재하는 힘이고, 지구와 달 사이에도 존재하는 힘이고, 선생님하고 어린이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힘이고, 선생님하고 분필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힘이고, 질량을 가졌으면 다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어디다 집중을 좀 해볼까요? 지구와 반지름이 R이고 질량이 대문자 M인 지구가 있고요. 지구와 지구 주변에 있는 물체, 지표면에 살고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좀 더 상세히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자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자, 지구와 물체 사이의 만류인력은 지구가 물체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 이 노란 화살표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물체도 지구를 당기고 있는데 선생님은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만 화살표로 그려봤어요. 물체에게,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고? 만류인력이라고 합니다. 만류인력. 그지? 그리고 거기다가 이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이 A라는 물체는 지구 자전 때문에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치? 원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원의 바깥 방향으로, 그죠? 원의 바깥 방향으로 원심력이라는 힘을 받아요. 우리가 왜 그 커브 칠, 자동차가 커브를 치면 몸이 밖으로 쏠리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원심력하고 만류인력하고의 합산된 힘, 합력이라고 흔히 부르잖아. 자, 합력을 흔히 이렇게 많이 그리거든요. 이렇게. 요 보라색. 저게 엄밀히 말하면 중력이야.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이 빨간이가 지구 원심력에 의한 저 효과가 원체 작아. 만류인력에 비해서. 그래서 크게 계산할 때 아예 얘를 무시해버리지. 그래서 지구가 지구 주변 물체를 잡아당긴다는 그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원래는 만류인력에다가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을 빼야 되는데 그 원심력이 워낙 미미해서 그냥 만류인력을 넣어요. 그래서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지구 반지름으로 대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구의 질량, 물체의 질량의 곱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힘이 누구에게 작용하고 있는 거야? 지구가 물체에게 작용하고 있고요. 물체가 지구에게 작용하고 있어요. 지구가 선생님을 당기는 힘이나 선생님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나 크기는 같습니다.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을.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랬지?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래서 1번이 2번을 당기는 힘이나 2번이 1번을 당기는 힘이나 크기는 같다. 방향은 비록 반대지만, 그죠? 그 힘의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걸 지구에 엮어봤더니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랬던 거 기억나나?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지구가 당기는 힘인데 식이 이렇게 쓰여진단 말이야. 그럼 잘 보면 반지름의 영향을 받죠. 그죠? 그래서 실은 지구가 반지름이 완전한 동그라미 아니야, 지구는. 이게 완전한 동그라미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가 실은 극반지름이 적도 반지름보다 짧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을 때하고 여기 서 있을 때하고 엄밀히 말하면 중력이 다르지. 그지? 여기가 더 짧아, 여기보다. 거리가 짧은 쪽이 중력이 세야지. 그지? 그래서, 근데 그 크기가 워낙 별로 차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중력이라는 힘은, 그지? 중력이라는 힘은 뭐 한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항상 작용하는 힘이고,
엄밀히 말하면 선생님이 1층에 있는 거하고 4층에 있는 게 크기가 다르죠. 왜? 반지름이 살짝 달라지니까 이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워낙 미미해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래서 결국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무게라는 물리량으로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럼 그 무게가 도대체 뭐냐? 얘는 여기다 잠깐만 쓸게요. 자, 극반지름이 적도 반지름보다 작아요. 자, 그럼 무게가 뭐냐? 무게가 요렇게 쓸 건데요. 무게란 뭐라고?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 그럼 봐봐. 선생님이 이 받는 중력의 크기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이 소문자 m만 바꾸면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이 분필이 받는 중력의 크기를 구할래도 얘는 정해진 값이란 말이야, 지금. 이것만 바꾸면 돼. 그러니까 이 중력을 표현할 때 요 부분을 만류력 상수 넣고, 지구 질량 넣고, 지구 평균 반지름 넣어서 이 노란 동그라미 부분을 미리 계산을 해놨어. 그게 약 얼마가 나오냐? 9.8이 나온대요. 약 9.8, 저걸 계산을 하면.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부르면서 결국 어떤 물체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즉 물체의 무게는 중력, 가속도, 상수에다가 이제 물체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상수를 곱한 거다. 우린 이걸 앞으로 A라고 쓰겠죠. G라고 쓰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무게는 질량 곱하기 9.8. 분필의 무게도 분필의 질량 곱하기 9.8. 그지? 이 책상의 무게도 책상의 질량 곱하기 9.8.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로 했고요. 단위는 얘가 킬로그램이고요. 얘가 9.8m/s 제곱이고요. 가속도니까. 그래서 무게의 단위가 뉴턴이 나와요. 자, 그래서 중력이라는 게 말이야, 언제나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며,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인력만 있어요. 끌어당기기만 합니다. 밀어내진 않습니다. 그죠? 인력만 있고요. 그 중력의 크기를 지구에다가,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게 지구에게만 작용하는 힘은 아니거든. 그지? 달에도 중력이 있고요. 뭐 다른 행성들에게도 중력이 있는데, 지구에다가 국한 지으면 지구와 지구 주변 물체 사이에 중력을 계산해 봤더니 이러쿵 저러쿵 해서 결국 지구에 존재하는 물체들이 받는 중력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상수. 자, 그래서 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자유낙하라는 운동을 해요. 대표적으로. 자유낙하는 어떤 운동이냐? 조건 1. 질량이 m인 물체가 정지 상태로 출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낙하 높이가 있겠죠? h만큼의 높이에서 떨어질 거고요. 지면에 도착했을 때 속도를 선생님이 vt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하겠습니다. 지면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 총 걸린 시간을 t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얘는 참고로 진공 상태에서, 즉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요. 그럼 얘는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뭐만 받아서 운동을 하냐? 중력만 받아서 운동을 합니다. 중력. 자, 질량이 m인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무게라고 하기로 했고요. 그 무게는 계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상수.
9.8m이라고 쓸까요? 9.8m. 이만큼의 힘을 받는데요. 그죠? 그래서 9.8m만큼의 힘을 받아 물체가 확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는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으니까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그죠? 힘을 받았잖아.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계산을 해보자.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얘는 말입니다. FMA에 넣겠습니다. 물체가 받은 힘은 9.8m. 그리고 물체의 질량은 m.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인 운동을 하는구나. 가속도가 9.8m/s 제곱인 운동을 하는구나. 그것도 힘이 일정하게 계속 작용함으로 이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하는 거야. 떨어지는 내내. 그러니까 이 가속도 9.8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해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우린 그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나 모르겠는데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점점 빨라질 거야. 어떻게 빨라질 거야? 1초에 얼마씩 빨라질 거야? 1초에 9.8씩 빨라질 거야. 왜? 가속도가 9.8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이렇게 속도가 정지로 출발해서 정지 상태로 시작하셔서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빨라지냐? 1초에 9.8씩 가속도가 9.8m/s 제곱씩 빨라지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으니까? 이동거리였으니까 자유낙하에서는 낙하거리가 되겠죠. 낙하거리. 그래서요, 지금 내가 어떠한 물체를 떨어뜨리더라도 질량이 m인 물체를 떨어뜨려도 질량이 2m인 물체를 떨어뜨려도 그죠? 여기가 2m이 돼도 결국 소거되고 여기가 3m이 돼도 결국 소개되고 그죠? 그래서 자유낙하의 특질 1번 질량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떤 질량의 물체를 떨어뜨리더라도 가속도는 9.8입니다. 어떤 질량의 물체를 떨어뜨려도 1초에 9.8씩 빠르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얘기는 질량에 관계없이 가속도가 모든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떨어뜨린 낙하 높이가, 낙하 거리가 같다면 똑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시켰다면 무거운 놈이든 가벼운 놈이든 관계없이 가속도가 똑같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면에 도달하는데 시간도 그죠?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 낙하 높이가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2분의 1 g t 제곱이니까. 자, 만약에 이 낙하 높이가 예를 들어 19.6m라고 할게요. 19.6m. 그럼 19.6m를 떨어지는데 과연 몇 초가 걸릴까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려 하거든요. 이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 이 방정식을 외워뒀다가 쓰시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여기다 써볼게요.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자, t초 후의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고요.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EAS는 낮은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이에요. 이런 식이 있는데 얘를 자연학하에 엮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다 엮을게요. 자, 선생님이 알고 싶은 건요. 시간이에요. 시간. 걸린 시간.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식을 쓰셔야 돼요. 세 번째 식은 의미가 없죠. 여기 t가 없잖아. 1번 아니면 2번을 쓸 건데 주어진 것들을 보자. 아, 낙하거리가 있어. 낙하거리가 19.6m를 줬단 말이야. 그 얘기는 얘를 준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식을 써야겠다. 2번 식을 써보겠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자, 낙하거리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 낙하거리는 19.6m고요. 출발할 때 정지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는 빵! 안녕하고. 2분의 1 가속도.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라고? 언제나 9.8이라고. 그리고 걸린 시간이 알고 싶어요 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가 요렇게 돼요. 그리고 얘를 2를 여기다 갖다 곱하면 4가 되죠? 시간 몇 초? 2초. 그죠? 그래서 2초가 걸렸구나. 그러면서 이 식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시간이 알고 싶은데 가속도라는 게 자연낙하하는 물체는 무거운 놈이든 가벼운 놈이든 이건 다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거운 놈이든 가벼운 놈이든 거리가 같으면 시간도 같은 거야. 그래서 낙하 높이가 같으면 걸린 시간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 넣으셔서 계산을 해볼 수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얘는 그래서 몇 초가 걸렸어요? 2초가 걸렸군요. 그러면 얘가요, 가속도가 9.8이라는 말은 1초에 9.8씩 빨라지는 거였는데 2초가 걸렸대요. 그럼 여기 도착했을 때 속도는 얼마일까요? 1초에 9.8씩 빨라지는데 2초가 걸렸대요. 그럼 여기 도착했을 때 속도는 얼마일까요? 처음에 정지해서 1초 지나 9.8 증가. 또 1초 더 지나서 9.8 또 증가 했을 거니까 지면에 도착했을 때는 19.6m/s의 속도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낙하 높이가 같다면 지면에서 속도도 같다. 그래서 왜 그런 거 해? 쇠구슬이랑 깃털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 쇠구슬은 열나 무겁고 깃털은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얘가 자유낙하를 했다. 즉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하면, 공기 저항이 없는 데서 실험을 하면 쇠구슬이나 깃털이나 똑같은 높이에서 출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똑같고요. 지면에 도착한 순간 속도 똑같아요. 이게 자유낙하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됐을까요? 우선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